식으로 이제 세배를 했을 때 시도마다 이제 그 특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천 옹진군을 이제 말씀드리면 인천 옹진군이 한 2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2만을 한으로 잡았을 때 그럼 상한은 6만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6만을 초과하는 그 선거는 또 그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상한을 기준으로 한을 잡고 또 한이 높아져서 인구 또 한이 미달되는 선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달리 지방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자치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별표로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 드렸는데, 다른 이제 질의 또 하나 드리는데요. 인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법상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은 이 기준이 법에 안 정해져 있죠. 지금 선거법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그걸 정례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의원은 획정 기준을 법에 정하고 어떤 거는 이제 정례특위에다가 위임하고 그랬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6월 3일 실시하는 그 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뭐 선거 비용 같은 것들은 뭐 행정적인 부분이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거하고 달리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촌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게 입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이 15개월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빠른 날짜로 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셨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의견인 거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구 획정을 15개월이 아니라 뭐 16개월, 17개월로 하면 굳이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 광역하고 기초 마찬가지인데 지역구 의원 대 비례의원의 비율이 지금 법에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를 지역구에 몇 %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결정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판례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네, 그럼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10%를 정했는데 이걸 뭐 15%, 20%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부 통합되는 지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에 특별 규정이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거는 그 국회에서 지역마다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허철원 총장님. 예, 그 외국인 지방 선거권 도입됐던 취지를 아시죠? 언제 시작이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죠? 그 처음에 논의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몇 오부치, 년입니까? 예, 95년도인가 알고 있고요. 그 아. 선거법에서 개정된 건 2005년입니다. 예. 그리고 2006년 4회 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선거권 도입된 게 사실 제1교포 참정권 부여 차원에서 유지가 됐어요. 예. 왜냐 우리나라 국적의 제1교포가 일본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현재 현행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사실 국민 주권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국 참정권이라는 게 이제 주권을 가진 자의 투표로 주권을 이양해서 결국 위임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단순한 영주권 보유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역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제1교포가 현재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우리가 투표권을 주는 게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알면 어떻게 선관위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는 건 알고 인지는 하셨고 선관위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그 지방선거권 그 도입된 취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게 2005년에 법 통과된 이후에 21년째 선관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로 책임 전가하시기 딱 좋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럼 우리 국민들은 주소지를 옮기면은 투표권 행사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선거권 취득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 그 해당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가 돼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반이 아니죠. 외국인 등록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외국인 있습니다. 등록 대장은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이거를 모르십니까? 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좀 도와주실래요? 질의 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요. 결국 제가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제, 즉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에 근간을 하는 이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니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주신 이 보고서를 보면 입법정책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는 명부관리에 있어서의 허점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신뢰성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소쿠리 선거나 아니면 가족회사라든지 공식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명이 아닌 별칭이 생기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외국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에 있어서의 행정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국회에다 넘기시지 않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시길래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국내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 물었더니 응답자의 69%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것은 성별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지지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명부관리에 허점이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뒤에 어느 분 총장님한테 답변 주시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된 뒤에 선거권을 얻게 되죠. 그렇죠, 총장님?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이 해외에 2년 안으로 머물다가 투표일이 임박해서 입국을 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모르신다는 거 의외인데요. 네.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원정투표라고 부릅니다.
이 불신을 굳이 선관위가 자초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성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실거주 의무화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 실거주 의무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확인해서 답변 드린다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이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실시가 된 지가 지금 20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거주 의무를 아무도 모르고 계시단 말입니까? 총장님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요. 하여튼 뭐 명부 작성은 이제 95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 식으로 느끼고 오는 거지.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 선거정책실장님 그 사안에 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김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확인해 줄 수는 대해서 없지. 맨날 출석할 수가 없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한다는 거야.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는 누가야? 누가 확인할 거야? 그 직원들이 확인해야지. 드리면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야. 지금 지들 법무부에서 알아서 얘기해. 다소 지역의 그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교회 분가성이라든가 또는 평등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구 시군에 있어서 한 명의 시도위원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그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치구 시군마다 최소 한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판결에 의하면 그것이 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지역이 있다. 네, 아마 헌재에서 결정한 3대1 기준을 근데 그 기준을 평균 인구수 기준이 아니라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3배, 3배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정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한은 충족시키지만 네. 또 상한이 초과하는 또 선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한이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그 선고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정수가 늘어나고 또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있지만 가능은 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헌재에서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무투표 당선 지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것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지 않고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 8회 동시선거에 보니까 488명? 한 12% 되는 거죠. 490명 정도. 490명이요. 이 지역의 경우는 실제 투표권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이 되었을 때 투표를 하고 투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당선을 결정하는 네.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입법적으로 가능. 2010년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정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의 경우 비례대표를 한 명만 뽑는 그 선거구가 지역이 전국의 84개 지역으로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기는 한 명만 뽑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비례대표를? 그 법에서 지역구 정수의 10%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여러 정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반이 넘는 사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경합이 되지 않고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은 의회가 완전 일단 독재를 강화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는 최소 2인 이상이든 아니면 20%든 적용을 하는 특례가 필요할 것도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그 기초연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수는 기초연 선거 전체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를 뺀 나머지는 이제 지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 비례대표 한 명인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사전 투표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사전 투표에 대한 효능감도 높고, 그래서 사전 투표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는 보니까 43.7%에 달할 정도로 사전 투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전 투표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이것도 시군구별 읍면동별 한 개로 돼 있죠. 예, 읍면동별로 한 명씩. 예, 한 곳.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는 주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148조이랑 단서에 규정된 사유는 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변동된 경우에만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있는 지역이 도농통합형 도시이기도 하고 읍지역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7만이 되고 실거주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한 개고, 인구가 한 3,000명, 2, 3천 되는 지역도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투표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봐도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그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 의원님 사전 투표를 처음 설계할 때 이제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그 낮은 투표를 높이고 투표편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 사전 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전 투표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훨씬 먼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전 투표를 굳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여기는 특히 도농복합지역은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자체가 뭉쳐있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곳에는 투표함이 설치가 안 되고 먼 거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전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양주시 하덕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이 넘는데 이제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좀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설치 사유 그걸 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교산군 지역군 박덕흠 의원입니다. 총장님, 예, 혹시 요 근래 그 공무원이 당원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이 옥천에 기사가 나는 게 있었거든요. 노조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셨죠? 그 위원이 말씀하신 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거기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그 당원을 받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예, 살펴봐 주세요.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선거가 이제 광역시 도별로 이제 평균 선거인수 상한 한 인구수를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광역위원회 정수간 불균형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고려돼야 되나 하는 걸 총장님께 여쭤보고요. 이게 이원 정수 할당 시에 고려하는 그런 기준이 자치구, 시, 군, 그 개수 조정 범위죠. 특히 이제 지자체 수는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데 거의 영향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인구가 160만이고 전북은 170만, 전남은 또 170만, 강원은 더 작아요. 150만. 그런데 강원도 도의원은 44명, 충북 160만인데 31명, 그리고 전북은 36명, 전남은 무려 55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국회의원은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인구수로 비례를 해서 지금 만들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도농복합도 얘기하셨는데 인구 5만 이하의 이제 법안을 내신 분이 인구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4만 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법안을 냈잖아요. 이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도권하고 이제 광역시를 제외하면 PPT 좀 띄워줘 보세요. 네, PPT 여기는 저런 인구수가 이제 이원 정수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충북은 지자체 수가 10개뿐이 안 되고 전남은 20개가 되다 보니까 배 차이가 나요. 이제 이원 정수가 인구는 비슷한데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 의원님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그 하나의 기준, 그 하나의 인구 상한 기준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획정을 하지만 이 지방의원 선거구는 시도 내에서 그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도별로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3대1을 그 판단할 때도 해당 시도 내에서 선거구 간 3대1을 가지고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시도 간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하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농촌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부 다 거의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인구 소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저는 법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인구 수가 있으니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도 좀 같이 합산을 해야 된다. 지자체 수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고려를 좀 해서 이 농촌 지역이 인구 소멸되는데도 거기도 우리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를 인구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면적도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총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3대1은
그 인구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산어촌 지역, 인구 감소하는 지역의 그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그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평균 선거인 수, 상한 하한, 인구수에 이제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한선이 다 틀리잖아요. 각 도마다.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 선거인 수가 32,000명대, 그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51,000명대 이렇거든요. 그리고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2만 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유권자나 충북 도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송재봉 의원님 계시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좀 저희 위원실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 시도위원, 그 지역구 시도위원 그 정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구시군수의 2배수를 곱하고 이걸 기본 정수로 이제 만든 다음에 기본 정수를 이제 20%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80에서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 조정 비율을 좀 상향을 하고 그 상향을 한 다음에 그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좀 적용해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상 총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나 도별로 사실 전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건 그런 점에 충분히 대해서도 예,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게 어떤 범위로 조정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좀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우리 지방선거가 이제 131일 남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 보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일이 2월 20일 전까지인데 예, 그 전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뭐 예상컨대로 2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죠. 그 의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잠정적 조치 예, 이 내용이 준비돼 있나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해놨어요? 1월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2월달 위원회 때 저희가 의결을 만약에 그 2월 19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그 선거구 문제, 예비후보자 등록, 그 다음에 그 선거비용 제한에 당내 경선 사무위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지침을 위원회 보고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그 준비가 나름대로 돼 있으면 예. 사전에 예. 우리 위원들께 좀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또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8회 지방선거 때도 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42일쯤 됐기 때문에 그때도 그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관리하는 과정 중에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작금에 특히 뭐 명태균 게이트니 뭐니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23년도에 그 여론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업무 보고 내용에도 일단 뭐 미신고, 미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최대한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선거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히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동참도 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동안 검토된 제도적 개선 방안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이제 군 단위하고 자치구 시하고 요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치구 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구는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차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처음에 아마 법을 만들 때 그 군 단위 지역은 자치구시에 비해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다. 좀 그렇기 때문에 선거병도 적게 들어 이제 선거병 제한에 공부할 때 적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나요? 그 험재에서도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입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선거 기준이 되는 게 인구수잖아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예. 그 인구수라고 하는 내용이 주민등록자 수로 하는 것이 옳으냐, 유권자 수로 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뭐 나라별 특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영국 하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선거권자 수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입법 재량적인 내용이나 입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뭐 지금 지역 대표성 문제가 인구 대표성에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 인구수 기준의 산정을 주민등록 수보다는 유권자 수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구 용역에서 뭐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기는 늦었고요. 예. 빠른 시간에 내부적 좀 검토를 하시고 예. 이번 정계 특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뭐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 자치단체 간 이제 우리 정수의 불균형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꼭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예전 정부 하에서 행정통합에 순응하면 자치단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불균형 문제 지금까지도 정치시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양으로 우리가 인구 점수를 조정하는 범위가 지금 20%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구 그 방역 점수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뭐 재정 부담은 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점수 조정 20%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소를 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선거의 자치법규과장님, 그 윤준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구 기준을 하는 경우하고 선거인 수 기준을 하는 경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 그거를 자료를 나중에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논의할 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사무총장님, 그 헌법 불합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북 장수? 예, 예. 예, 그러니까 5만 미만이더라도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0% 평균 인구보다 하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예. 그러니까요. 예, 그 경우에 그래도 장수군은 이제 도의원이 없게 되는 거죠. 군은 있는데 한 명밖에 없던 도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데 도의회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자, 하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몇 개 있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선거법에 그 선거 획정 인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 그 몇 개인지는 정확히 이제 통계는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저 다른 때하고 똑같이 하면 9개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 현재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난 게 장수만 나면 나머지 8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합치 판정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합치 판결 받은 장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났기 때문에 전북 그 도의원 지역구 전체가 이제 그 개정 시간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되고 다른 부분은 유효합니다만 그 아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 나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머지도 다 감안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예. 그 저기 이제 사전 투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전 투표할 때 그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관리관 도장 안 찍고 인쇄하는 걸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사전 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정에 맞는 사전 투표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선거의 대기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그 간내 이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양주시 하도읍이나 논산시 연북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19대, 15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인쇄 날인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적법한 그런 선거사무 집행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국민적인 의구심을 의혹을 많이 제기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투표 관리관 꼭 한 명이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사전투표 관리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선거법 158조 1항에 사전투표 관리관 1인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인은 아니지만 사전투표 관리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관 1인 두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관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거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그 저기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
이런 표를 15개든 뭐든 프린팅 해갖고 그 앞에 가서 도장 찍어주고 다른 데 가서 투표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자, 그 줄 라인에 개선 문제인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인에 있잖아. 개선 아직 하지 않고 있다 했지 뜻이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 못할 이유가 어딨어? 주소 갖고 사는 건데. 모민지가 뜯어졌다는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뜯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대로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특수 보인지를 그 탈거하면 거기에 그 보이드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뗐다가 다시 붙이려면 거기에 그 사전투표 관리관, 그 다음에 참관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상태로 해도 저희는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이 안 맞아 하고 그 있나 보지. 사전투표는 그 특수 보인지를 부착하기 용이하도록 이번에 개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뭘 어떻게 개선했는지. 예. 저는 뭐 보니까 선관위가 고쳐야 될 것들을 너무 안 고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투표관리관 문제만 해도 그 큰 데는 뭐 좀 쪼개서 더 할 수 있다면서 아까 인구가 많거나 투표에 불편하게 되면 투표소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저기 그 법에 이미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1인을 우리가 그럼 국회에서 3인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1인을 아예 없애버리면 선관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이게 도장 날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장비, 그다음에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법률을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법률에는 투표관리관이 개인을 날인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규칙 84조 3항에 그건 규칙이고 법률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법에는 이제 도장을 찍고 교배라고 되어 그러니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아니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법률이 저 효율을 위해서 선관위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겨도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과대학 할 때 그렇게 배웁니까? 법과 규정 중에서 어느 게 높은 거야? 법이 높은 거야. 어?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종교하는 다 이거 헌법에 위배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은 그거는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법에서 해온 거 아니야? 중대선거제. 그러니까 중대선거 도입을 10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존속시키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 8회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구 1030개 가운데 이제 30개를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를 했는데요. 그 소수정당 당선 비율이 그래도 기초의원 전체 선거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때 한 번 한 걸로 이제 이번에 일몰이 돼서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는 그 너무 늦게 그게 결정이 됐고, 그 후보자 등록 기간을 빼면 한 20일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 9회 지방선거 때 그 선거구를 바꿔서 다시 한번 그 시원적으로 실시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광역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그 주민들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철저히 인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죠? 지난번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0.3% 한 80만 명 차이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시도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가령 이제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1인당 만약에 한 8만 7천 명 정도 대변한다고 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은 이제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3배 육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이념하고 지방선거의 어떤 이념이 가치나 기준점이 다른 것이냐. 가령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은 인구 중심으로 하고 상원은 이제 각 주마다 2명씩인데 그건 이제 연방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이 표마다 행사하는 그게 다른 게 이념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투표가치 평등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평등권 이게 헌법상에 걸리는데 이게 침해당할 권리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우리 저 총장님 국정감사 때 저번에 그 질의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왜 그 밑에 그러니까 광역시도도 그러면은 시도 선관위 시군구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뭐 선관위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 알고 하는데 왜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법 체계의 정합성이 없이 이렇게 지지각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할 수 없고 다음 선거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핵정위원회, 예. 그다음에 자치구의원 선거는 시도에 두는 핵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그 핵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체계 정합성에 많지 않다는 점 그걸 뭐 공감을 하고요. 행안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선거 핵정 업무의 어떤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상설 기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도 저희들이 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은 계속 이제 정기택에서 정해주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선관위는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정해주는 데 따른 그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도 저희들한테 뭐 요청을 하고 주장을 하십시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같은 도 내에서도 이제 광역의원 정수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임금뿐만 아니라 행정 뭐 의견 동수 같은 것도 고려하고 뭐 지세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20% 플러스 마이너스 그 변동폭이 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평정 요소를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용인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3,000명 많았다고 광역의원을 2명을 더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용인이 이제 고양시보다 인구가 3만 명 더 늘어났다. 이러면 지금 얼마를 그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얼마를 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주관적인 여러 가지 정치의 역학관계일 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설 통합적인 기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하여튼 기구를 상설해서 거기서 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그 핵정을 예. 전당한다. 그러니까 가령 또 행정안전부는 또 장관이 임명돼가지고 장관 전문직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헌법기관인 왕선관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쪽에 더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번 이제 총장님 장기적으로 한번 좀 어떻게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저기 그것대요. 이건 조금 우리 총장님 답변하실 수 좀 어려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선관위는 경찰 지역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 관계 잘 구축돼 있습니까? 예, 그 단속 업무 관련해서 사전 예방이나 조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사법 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뭐 신고를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제재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현장에서 뭐 긴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이럴 경우는 압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체포도 그렇고 현장성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은 자 요 두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이제 중수청에서 선거 범죄를 수사한다는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저 총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선거 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죠. 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거를 경찰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가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걸 예측을 요청할지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지역에 5개 내지 7개 정도의 청만 두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찰은 뭐 지구의 8소까지 촘촘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만큼 현장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뭐 선거에 대응하기에 대한 용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그 10월 2일인가 그때 중수청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어서 예. 그 이번 지방선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수청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개혁 TF나 총리실에서 뭐 선관위에다 뭐 이렇게 의견을 조회를 해왔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관위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직간접적으로 선거 사업이라는 데서는 이제 그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총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선관위는 너무 이제 앉아가지고 다른 기관의 뭐 어떤 의견을 기다리거나 뭐 정계특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고 목소리를 내실 때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농진군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인원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와이오밍 주가 60만 명 정도인데 연방 상원의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2명씩인 걸로. 그렇죠. 그런데 연방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에는 52명입니다. 52명으로 알고 있고 와이오밍 주에는 몇 명일까요? 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2명씩 하는 거고 하원의원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를 철저히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오밍은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하원의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원의원을 1명 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과세를 해야 되면은 상원이건 하원이건 마땅한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선출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 인구가 5번째로 많고 이제 30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랑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PPT.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의역 의원 한 분이 5만 1,000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한 명이 7만 4,00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5만 9천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광역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 머릿수대로 꼭 일하고 꼭 예산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5만 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하고 7만 4천 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하고 아무래도 나머지 차이나는 2만 4천 명이 좀 불이익을 받거나 좀 소홀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러면 기초의원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이 2만 4천 명을 기초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1만 7천 명이에요. 이것도 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부산은 1만 8천 명이 이 한 구의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6천 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거다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예. 그래서 이 대표성, 등가성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성은 대표성대로 살리고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살려서 이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말하자면 비슷한 수의 사람을 대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별로 인구, 면적, 생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좀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다고. 그것도 하는데 네. 제가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을 그 전제로 해갖고 틀을 만들면은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래갖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을 안 지키고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원칙이 유명무실화, 형해화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제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런저런 방향으로 원칙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왜곡되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좀 바로 잡아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옹진군 얘기를 아까 우리 총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옹진군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인데 그럼 대표를 시의원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고 그러면은 두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옹진군의 상황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 대청면 백령면에서 같은 옹진군의 영흥면까지 17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복도면, 덕정면, 자월면, 영흥면까지 19,000명이 사는데 다 1,000명에서부터 5,000명까지 이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 판결대로 시의원이 없어진다. 그럼 인천시에서 옹진군에 세금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지역을 저도 이제 다닙니다. 이제 백령도 다니고 대청도 다니고 하지만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다니는 거고 군수는 군수대로 다니고 하지만은 시에서는 누가 챙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와이오밍이 60만 명에 불과한데도 한 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옹진의 말씀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표는 대표성대로 살리고 인구는 인구수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근데 입법의 문제다라고 게 떠넘기시기 전에 정부 입법도 여태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공평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그 헌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았는데 3대1은 인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서율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율준 의원입니다. 총장님 중앙선관위에 지금까지 공식 생활하면서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30년 이상. 30년 그렇죠? 중앙선관위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그렇죠.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정성이 우선이죠. 그죠?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 다른 동료 의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황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업무를 다 한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존재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다소 비용이 더 들어도 중앙선관위라는 공정성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서 민주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의 공정성을
전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총장님 답변이 효율성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전투표 관리관 있잖아요. 법상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법률을 어기고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유가 공정성보다는 지금 총장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이 공정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비용 좀 더 들어가도 공정성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전 투표는 이제 선거 투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니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만약에 효율성만 따진다면요 본투표할 때도 그냥 인쇄하면 되는 겁니다. 왜 본투표 때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본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성이 필요가 없다면 전부 인쇄하면 되죠. 본투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관위 크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사전투표 관리관이 한 명밖에 없다면 아니 인구에 뭐 10,000명당 한 명 한다든지 플러스 1을 한다든지 플러스 2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앙선관위라는 기구가 헌법상 존재하게 된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의심에 자초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전 투표는 이제 선거 투표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왜 다릅니까? 똑같죠. 그 아니 투표가 사전 투표 한 표하고 본 투표 한 표가 투표 틀립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같잖아요. 왜 그러면 본 투표도 똑같이 인쇄해도 된다면 인쇄하면 되잖아요. 본 투표는 투표 관리관이 날인을 하고 사전 투표는 효율성 때문에 날인을 안 하고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공정성에 문제 없으면 본 투표도 인쇄하면 되잖아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투표에 투표 관리가 날인하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총장님 우리 종련 김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외국이 그 지방선거 투표권 주잖아요. 예.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스페인이 한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 있습니까? 2011년 그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그 지방선거권. 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5급 3특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 그 기초위원들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랑 같이 연구한 것은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례에 담을 내용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15년 전에 창원 마산 진해 통합할 때 그냥 했다 기초위원 했다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총장님께서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총장님께서 아무런 연구 없이 과거에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때 당시 그런 게 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총단점도 파악하고 또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이런 것도 우리 중앙선관위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통합했을 때 선거관리상 문제점 그 대책 이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총장님, 저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할 때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선관위는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8회 지방선거 때 한 네, 300명 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원이 2,922명이에요. 26명. 그중에 375명, 12.8%가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광역의원의 경우는 872명인데 그중에 108명, 12.4%가 무투표 당선됐어요. 근데 이렇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무투표 당선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제도의 이 선거 방식의 위기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요 373명을 됐거든요. 그중에 170명 16명의 구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무려 14명이 투표 당선됐어요. 이거 제도인가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려 25개의 서울 시내의 자치구 중에서요 19개가 무투표 당선자들이 속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선거에 출마를 하면 당의 선거 유권자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무투표 당선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그 선거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제도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도 운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본의 사례였어요.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재하지 않는 것,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선거제도를 이러이러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게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지 선관위가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요. 이래가지고 선관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비례의원을 한 명 뽑는 기초의회가 84곳이라고 그랬던가요? 84곳 맞나요? 그 중에 다수가 2006년도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한 기초의회 정당 투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알고 계신가요? 경북의 경우 8군데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도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단 한 번도 접수하지 않았다면 전 선관위의 직무유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 매우 높잖아요.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관위가 내놓는 얘기는 계속해서 특례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아까 그 김문수 의원님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완전 문자 왔었네. 그러니까 빙빙 걸었지. 양자구조로 고착화되는 게 이게 지방자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무투표 당선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표를 하게 하고요. 최소 투표율 30% 이상 하게 하고 과반, 투표자 수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 당선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도 그 단체장 선거에 한해서 그 3분의 1 그 투표를 해야 당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에 폐지가 됐고요. 헌재에서는 그 선거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선거 비용 그 절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당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왜 그 폐지됐는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 후보자가 한 명이어서 다시 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이 못 넘는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게 되어서 재선거를 해야 되고 재선거하면 되죠. 재선거를 하면 지방자치 어떻게 국민들 유권자의 선출에 의해서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단체장이 선출이 되는데 그 자체를 막는 제도라면 바꿔야 되죠. 재선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나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정교 분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그 부분 간사님들과 합의해서 추가 질의하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총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원래 선거 획정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선관위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장님 말씀처럼 선관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선관위가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개특위 첫 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요즘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현수막들 많이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점철된 국가입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예. 그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습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고, 정말 이 회의 자리에서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선관위가 역할들을 못 해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정치개혁 문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종덕 의원님 지적하셨던 재외선거의 제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총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전체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고 저희는 추정 재선거권자만 파악하고 있는데 한 19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197만 4천 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지도 알고 계시죠? 네, 25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재외 국민 중에 13%만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25만 명 중에 실제 투표를 하신 분은 꽤 투표율이 높아요. 70몇 프로나 되죠. 그죠? 20만 명 이상 투표하셨습니까? 20만 5천 명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중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왜 13%밖에 안 했을까요, 총장님? 아마
제 공간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원거리 투표 문제 아니면 개인의 사정 이런 것이 아마 이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장님. 몇백 킬로를 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가시는 제외 국민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일부 아주 작게 금전 지원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승용차 타고 와서 2박 3일 걸려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애국자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 권리잖아요. 제외투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제외 국민 3만 명 이상당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예.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 기준 좀 손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국민들의 어떤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네. 3만을 넘는 경우 가난구역 인구수가 3만 명을 넘는 경우 매 3만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돼 3개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해서 네. 추가 투표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외 국민 기준 3만으로 하니까 실제로 등록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외 국민이 많은 곳은 투표소가 2개인 경우도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총장님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라고 하면 베이징은 제외 국민이 당연히 많으니까 투표소가 2개, 3개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등록은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우한 같은 경우에 등록은 훨씬 많이 해도 제외 국민이 적어서 투표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을 제외 국민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제외 선거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추가 투표소 조금 전에 3만 명당 하나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선관위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받아보고 외교부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예. 몇 개가 늘어나는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추가 투표소 설치하는 곳이 제외 공간 편한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총장님? 예. 실제로 제외 국민이 많이 사는 곳에 투표하지 않고 제외 공간 바로 옆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의원님 아마 통신망 애교 전용망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통신망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AI가 나오는 세상인데요. 주 토론토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영사관에서 8km 떨어진 데다가 추가 투표소 설치했어요. 실제 제외 국민이 거주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계시는데요. 혹시 선관위에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추가 투표소가 실제로 제외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해야 되고요. 외교부에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사무는 선관위가 핵심적으로 틀어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 편의적으로 나오면 이건 아니다. 참정권이 더 우선이다. 더 지원하자라고 해서라도 제외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 주셨을 때 총장님께서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전자 투표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요즘 은행 가서 직접 거래하십니까? 아니시죠? 아닙니다. 다 폰뱅킹 하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 5,000 돌파했는데 주식 거래 다 폰으로 합니다. 그죠? 전자나 인터넷으로 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에 대해서 위험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보안 문제는 따지고 드는 건 맞습니다만 우편투표, 전자투표가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인식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러지 않으면 예, 일단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지방선거 끝난 후에 그 전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우편물 발송 해송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수